빨리. 며느리가 벌써 상 다 차렸겠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어머니가 재촉했다. 귤과 케이크 상자를 든 7명이 새해를 축하하겠다며 우리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문이 열렸다. 이모는 하마터면 케이크를 떨어뜨릴 뻔했다. 시아버지는 세상에 맙서사 하고 중얼거렸다.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님.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기 전에 잠시 여러분이 어디에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알게 될 때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 가깝고 생생하게 느껴진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전만 해도 모든 것이 달랐다. 그때 나서연과 남편 박지훈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 10층, 그들의 보금자리에서 단둘이 조용한 연말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레스토랑 셰프인 서연은 그날 하루 휴가를 냈다. 하루 종일 주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전문적이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식탁을 차렸다. 수년간 주방에서 일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계산된 무심함이 깃든 전문가의 솜씨였다. 체리 소스를 곁들인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 한우 타르타르, 세 종류의 브루스케타, 무화과와 꿀을 곁들인 치즈 플래터까지 모든 음식이 하얀 도자기 그릇에 담겨 있었고 청동 촛대에는 초가 빛나고 있었다. 리넨 냅킨은 봉투 모양으로 곱게 접혀 있었다. 지훈이 스파클링 와인을 땄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서연이 첫 모금을 마셨을 때 저녁 9시경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서프라이즈라고 외치는 시어머니 김영숙 씨가 서 있었다. 그 뒤로는 남편 박철수 씨, 시누이 김영미와 남편 최진우, 그리고 다른 친척 두어 명이 더 있었다. 양손에는 귤이 담긴 봉지와 저렴한 샴페인, 플라스틱 통에 담아온 집에서 만든 잡채와 나물 반찬들이 들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초대도 기다리지 않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리고는 브루스케타 접시를 밀치고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식탁 위에 늘어놓으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서연이 만든 오리 요리를 비판했다. 아니, 왜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엄마표 레시피로 안 했니? 내가 해주는 걸 지훈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녀는 그릇들을 멋대로 옮기고 누가 어디에 앉을지 정해주었으며 식탁보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촛대를 치워버렸다. 손님들은 새벽 4시까지 머물렀다. 소파와 거실 바닥에 푹신한 매트리스 위에서 코를 골며 잠들었고 서연은 새벽 6시까지 뒷정리를 해야 했다. 자신이 정성껏 만든 완벽한 저녁 식사에 남은 음식과 시어머니가 가져온 잡채 찌꺼기가 뒤섞인 채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서연에게 그것은 침략이었고 개인 공간의 점령이었다. 고급 레스토랑 솔빛누리의 셰프로서 질서와 전문적인 접근에 익숙했던 그녀였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신의 플라스틱 통들을 들고 나타나 그녀의 접시 위에 멋대로 올려놓고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준 것이다. 그때 지훈은 아내를 감싸주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을 따르고 전마, 그만해요. 다 맛있어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단 한 번도 아내의 편에 서주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 서연은 남편을 바로 그 주방 식탁 맞은편에 앉히고 말했다. 다음 새해는 무조건 둘이서만 보낼 거야? 어떤 깜짝 방문도 어머님이 친척들 몰고 오는 일도 없을 거야? 약속해. 약속할게. 그가 대답했다. 이 약속은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 약속을 깨는 것은 단순히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내린 결정을 배신하는 행위였다. 나서연, 29세. 대전 지역의 명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창작 요리 전문 레스토랑 솔빛누리의 셰프. 그녀는 전문가였고 침착했으며 압박감 속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했다. 집은 언제나 완벽한 질서가 잡혀 있었다. 전문가용 칼들은 자석 홀더에 걸려 있었고 향신료는 이름표가 붙은 병에 담겨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박지훈, 32세. 숨고 같은 앱을 통해 일감을 받는 만능 기술자. 배관, 전기, 자잘한 수리까지 못하는 게 없었다. 손재주는 황금이었지만 성격은 무른 편이었다. 아내를 사랑했지만 어머니에게 안 돼요 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좋은 부부였다. 서로를 사랑했고 주택담보대출 계약금을 모으고 아이를 낳는 등 공동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김영숙 씨였다. 시어머니는 경계라는 것을 몰랐다. 아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고 며느리는 일시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다.
지훈은 두 여자 사이에서 갈팡질팡했고 그 갈등은 서서히 그들의 결혼 생활을 좀먹고 있었다. 그들은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인 이혜숙 할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서연은 종종 장을 봐서 할머니 댁에 들르고 레스토랑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이혜숙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5년째 혼자 살고 있었고 서연은 그녀에게 거의 딸 같은 존재가 되었다. 김영숙, 58세, 전직 어린이집 원장. 한 어린이집에서 35년간 일하며 원감까지 올랐다. 지휘하고 조직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 결정하는 데 익숙했다. 은퇴 후에는 컴퓨터를 배워 카카오스토리 그룹을 운영하며 요리법과 지혜로운 명언을 올리고 미리캔버스로 예쁜 이미지를 만드는 법도 익혔다. 이 기술은 어린이집 발표회 때 벽신문과 포스터를 만들던 시절부터 남아있던 것이었다. 남편 박철수 씨와 낡은 아파트의 방 2개짜리 집에서 살았다. 전직 창고 관리인이었던 남편은 조용하고 무관심했으며 평생 아내에게 맞춰주며 살았다. 갈등이 생기면 그는 말없이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돌아왔다. 김영숙 씨는 진심으로 자신이 좋은 어머니이자 자상한 시어머니라고 믿었다. 자신의 행동이 조종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그것은 관심이고 가족의 전통이며 당연한 일이었다. 아들이 결혼했으니 이제 딸이 둘이네. 그녀는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며느리는 셰프야. 레스토랑에서 일하는데 상을 얼마나 잘 차리는지 몰라. 하지만 서연 자신은 이런 자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은 그녀의 등 뒤에서 일어났고 조종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새해를 2주 앞두고 김영숙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미리 캔버스를 열었다. 하지만 먼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새해 레스토랑 메뉴, 고급 요리, 파티 상차림 등을 검색했다. 그리고는 종이에 카르파치오, 타르타르, 미뇨네트 같은 근사한 이름들을 적었다. 절반은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만 그럴듯하게 들렸다. 눈송이, 크리스마스 트리, 황금빛 장식이 있는 연말 템플릿을 골랐다.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문구를 입력하고 이모티콘과 테두리를 추가했다. 저희 며느리 서연이가 따뜻한 가족 분위기에서 새해를 맞이하자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알다시피 서연이는 솔빛누리 레스토랑의 셰프랍니다. 레몬과 미뇨네트 소스를 곁들인 통영산굴, 트러플 오일을 곁들인 한우 카르파치오, 아보카도를 곁들인 연어 타르타르가 준비될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오실 필요 없어요. 서연이가 다 알아서 준비할 거랍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귤이나 케이크 정도만 가져오시면 돼요. 그녀는 초대장을 보며 완벽한 그림을 상상했다. 화려한 식탁에 둘러앉은 대가족,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자기 자신, 모두가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를 키워냈는지 감탄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속임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것은 서프라이즈이자 즐거운 깜짝 이벤트였다. 굴은 그림으로만 봤고 미뇨네트는 어떤 요리법에서 우연히 본 단어였지만 친척들이 알 필요는 없었다. 영미야, 너 새해에 뭐 하니? 수학이 넘어 김영숙 씨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무것도. 그냥 집에 있으려고. 그럼 잘됐다. 지훈이네로 와. 정확히는 서연이네. 우리 며느리가 초대했어. 걔 셰프잖아. 내가 말했지? 솔빛누리 레스토랑. 거기 국회의원들도 밥 먹으러 온대.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데? 기가 막혀. 내가 초대장 보내줄게. 메뉴도 있어? 눈 돌아갈걸. 굴도 나온대. 상상이나 돼. 굴. 진우 씨랑 민준이도 데리고 와. 어머, 굴. 나 굴 먹은 지 100만 년은 된 것 같아. 언니 영미가 감탄했다. 당연히 가야지. 다음 전화는 오빠인 김영철에게 걸었다. 오빠, 안녕하세요? 허리는 좀 어때요? 아이고, 괜찮아요. 명절 지나고 푹 쉬면 낫겠죠? 들어보세요. 서연이가 새해에 초대했어요. 네, 이 며느리가 친척들이랑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걔 요리사잖아요. 요리를 트러플을 곁들인 무슨 카르파치오를 한대요. 오빠, 트러플 마지막으로 먹어본 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미경 언니 데리고 오세요. 아무것도 가져올 필요 없대요. 걔가 다 알아서 한대요. 예의상 귤 정도만 사오시고요. 공짜로 밥을 먹여준다고 영철의 목소리가 활기를 띠었다. 미경아, 준비해. 조카네 집 간다. 선물은 사가야 해.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필요 없대. 잘됐네. 조카 민준에게는 따로 전화했다. 민준아, 엄마랑 같이 새해에 지훈이 형네 갈 거지?
거기 와이파이도 잘 터져. 신축 아파트잖아. 혹시 여자친구는 있고? 없다고. 거기서 누구 만날지 어떻게 알아. 서연이가 분명히 친구들도 부를걸. 이모, 저 아무데도 가기 싫은데요. 헤드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았다. 알았어. 갈게요. 잠깐만 있다 올 거예요. 친척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동의했다. 영미는 호기심과 레스토랑 음식을 맛보고 싶은 마음에, 남편 진우는 술 때문에, 민주는 압박에 못 이겨, 영철과 미경은 공짜 식사 때문에 아무도 서연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아무도 지훈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았다. 모두 김영숙 씨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이는 가족 내에서 그녀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중심이었고 그녀의 말은 곧 법이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동시에 김영숙 씨는 아들을 구슬리기 시작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핑계로 접촉하고 압박을 가했다. 명절 14일 전 그녀는 일하고 있는 지훈에게 전화했다. 그는 고객의 집에서 욕실 수전을 교체하고 있었다. 아들, 언제 우리 집에 들를 거니? 주방 수전에서 물이 새 뚝뚝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너 전문가잖아. 5분이면 되잖니? 고무 패킹만 갈면 되잖아. 오늘 올 수 있니? 안 돼. 그럼 내일은? 그래, 내일 기다릴게. 내가 오면 혹시 모르니 밸브 잠가 놓을게. 내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 이틀 뒤, 지훈은 부모님 댁에 가서 수전을 교체했다. 어머니는 지시했다. 필터도 청소해줘. 거기 물때 꼈어. 그리고 싱크대 밑도 봐봐. 파이프가 축축한 것 같아. 혹시 조여야 하는 거 아니니? 지훈은 말없이 일했다. 어머니는 그에게 김치찌개를 먹이며 대화를 시작했다. 서연이는 새해에 뭐 만든대? 오리. 내가 어릴 때 너한테 해주던 것처럼 사과 넣어서 하라고 전해. 너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조기도 좀 사라고 해. 영미 이모가 생선을 엄청 좋아하거든. 엄마, 무슨 영미 이모요? 지훈이 경계하며 물었다. 우리 둘만 있기로 했잖아요. 어머, 나중에 얘기하자. 국이 넘치겠네. 이틀 뒤, 그녀는 또 부탁할 게 있다며 전화했다. 아들, 우리 집 주방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튀어. 아빠가 위험하대. 합선될지도 모른다고. 와서 좀 봐줘. 접촉 불량인가? 아니면 차단기 좀 확인해봐. 가끔 틱 하고 내려가더라. 엄마, 관리사무소에 전기기사 불러요. 전 배관공이잖아요. 무슨 관리사무소? 거기 아저씨들은 맨날 술에 취해 있잖아. 넌 전문가니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서연이한테 말했니? 다들 올 거라고. 준비하라고 해. 사람 많을 거야. 엄마, 우리 둘이서만 보내기로 약속했잖아요. 어휴, 너 왜 그렇게 애처럼 구니? 가족은 신성한 거야. 알았어. 콘센트는 언제 봐줄 거니? 또 이틀 뒤 아침 9시에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지훈아, 서연이 카르파치오 할 줄 아니? 내가 영미한테 트러플 곁들인 카르파치오 해줄 거라고 약속했거든. 걔 셰프잖아. 어렵지 않을 거야? 전화해서 알려줘. 그리고 굴도 좀 사오라고 해. 내가 다들 굴 먹을 거라고 말했단 말이야. 레스토랑이잖아. 걔 인맥이 있을 거 아냐? 원가에 살 수 있을걸. 엄마, 제가 걔한테 뭘 요리하라고 지시하지 않을 거예요. 지훈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시가 아니라 부탁이지. 너 지금 아내가 무섭니? 아주 그냥 잡혀 사는구나. 내가 널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새해 6일 전 그녀는 다시 전화했다. 아들, 그래서 콘센트는 아직도 스파크가 튀는데 언제 올 거니? 그리고 화장실 변기 물탱크에서도 소리가 나. 물이 차면서 계속 시끄럽게 소리가 나. 밸브 문제인가 봐. 온 김에 그것도 좀 봐줘. 그리고 복도 전구도 나갔어. 갈아줘. 아빠가 의자에 올라가는 걸 무서워해. 어지럽대. 엄마, 아빠가 전구 정도는 직접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해. 아빠 목 부러지는 거 보고 싶니? 그리고 말이야. 내가 미경 연희한테 하몽도 있을 거라고 했어. 서연이가 레스토랑에서 이것저것 가져오잖아. 하몽 좀 가져오라고 해. 그리고 그 치즈 있잖아. 곰팡이 핀 거. 영철 삼촌이 카망베르 좋아하거든. 인터넷에서 보니까 카망베르가 하얀 껍질이 있는 거더라. 그 후에는 영미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훈아, 엄마가 너희가 새해에 우리 초대했다면서? 정말 고맙다. 나랑 진우 씨랑 정말 기뻐. 민준이도 갈 거야. 몇 시에 가면 되니? 7시. 알았어. 우리가 케이크 사갈게.
내가 좋아하는 걸로. 이모, 잠깐만요. 무슨 파티요? 지훈이 공포에 질려 말했다. 어머, 엄마가 벌써 다 얘기했어. 겸손 떨지 마. 서연이한테 그녀의 굴요리 정말 기대하고 있다고 전해줘. 그때 보자. 지훈은 상황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올가미가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모든 전화는 압박이었고 조종이었으며 죄책감을 심어주었다. 어머니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접촉의 구실로 삼았다. 수전, 콘센트, 변기 물탱크, 전구,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직접 하거나 관리사무소 기사를 부를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이었다. 하지만 김영숙 씨는 아들이 찾아오게 만들어 그를 구슬릴 상황을 일부러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마치 자신이 배관과 전기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지시했다. 고무 패킹 갈아, 밸브 잠가, 필터 청소해, 접촉 불량이야. 실제로는 남편에게서 듣거나 텔레비전에서 주어들은 말을 반복할 뿐이었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그렇게 명령했다. 여보, 이것 좀 잡아봐요. 여보, 스패너 좀 줘요의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할 줄 몰랐다. 지훈은 짜증이 났지만 잔돼요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그에게는 그것이 정상이었다. 새해 4일 전 서연은 힘든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주방에 앉아있는 남편을 발견했다. 그는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앞에는 식어버린 차가 놓여 있었다.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는 천마라고 떠 있었다. 그가 전화를 끊었다. 전화기는 다시 울렸다. 또 끊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지훈 씨,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일 때문에. 무슨 일? 당신 3일째 현장에도 안 나가잖아. 집에서 유령처럼 앉아있고 어머님은 30분마다 전화하시고. 무슨 일 있었어? 괜찮아, 서연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지훈 씨, 나 바보 아니야? 다 보여? 당신 지난 2주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어. 어머님한테 전화 올 때마다 풀이 죽어 있고. 대체 무슨 일이야? 그는 침묵하며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당신 나한테 약속했잖아. 우리 합의했어. 이번 새해는 우리 거라고. 우리 둘만. 기억나? 그는 말이 없었다. 지훈 씨. 그녀는 그 표정을 알고 있었다. 5년 전 그가 결혼 자금을 어머니에게 빌렸고 이제 매달 50만 원씩 갚아야 한다고 고백했을 때 보았던 표정이었다. 3년 전 그가 사촌의 대출에 보증을 서준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보았다. 그것은 궁지에 몰린 사람의 얼굴. 지금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알면서도 필사적으로 진실의 순간을 미루려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죄책감, 무력감이 거래처의 납품서처럼 선명하게 읽혔다. 그는 최근 며칠간 말이 없었고 그녀의 시선을 피했으며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변화를 눈치챘지만 피로, 일, 연말의 분주함 탓으로 돌렸다. 이제야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함께한 5년 동안 그녀는 한 가지를 배웠다. 지훈이 그런 표정으로 침묵할 때면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그가 곧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훈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는 마치 지난 2주간 그를 긴장시켰던 보이지 않는 실이 끊어진 것처럼 축 처졌다. 어머니가 전부 초대했어. 그가 눈을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누가? 어딜? 엄마가. 우리 집에. 새해 파티에. 서연은 얼어붙었다. 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영미 이모랑 진우 삼촌, 민준이, 영철 삼촌이랑 미경 이모, 그리고 당신이랑 아버님까지. 7명. 그분들한테 뭐라고 했는데? 당신이 초대한다고. 메뉴까지 적어서 초대장을 보냈대. 당신이 굴이랑 카르파치오, 무슨 타르타르 같은 거 준비할 거라고. 당신이 셰프고 레스토랑 수준일 거라고. 하몽, 카망베르 같은 것도. 서연은 일어서서 주방을 오갔다. 창가에 멈춰서서 유리창 너머 12월의 어둠을 마치 흩뿌려진 새해 장식 전구 같은 이웃고층 아파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내 이름으로, 내 집에, 우리가 단둘이 보내고 싶었던 그날에 사람들을 무더기로 초대했다고? 응. 그리고 당신은 2주 동안이나 침묵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갈라져 있었다. 어떻게든 해결될 줄 알았어. 당신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녀는 돌아섰다.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그를 쳐다보았다. 그럼 언제 말할 생각이었는데? 31일 아침에
그들이 문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금강 위로 내려앉은 12월의 안개처럼 무겁고 끈적였다. 지훈 씨. 그때 그가 고개를 들었다. 대화 내내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거기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이전에는 알아채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수년간 쌓여온 깊고 오래된 피로감이었다. 솔직히 난 우리 가족보다 당신 가족이랑 있는 게 더 편해. 서연은 멈칫했다. 정말이야. 당신 가족이랑 있는 게 더 좋아. 그는 마치 자기 안의 깊은 우물에서 단어들을 길어 올리듯 천천히 말을 골랐다. 당신 어머니는 하루에 10번씩 나한테 전화하지 않아. 당신 아버지는 고장 나지도 않은 걸 고치라고 강요하지 않으셔. 당신 할머니는 내가 하는 모든 결정에 토를 달지 않으시지. 근데 우리 엄마는 날 숨막히게 해. 항상 그랬어. 평생을 명령하고 나 대신 결정하고 통제했어.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심해졌어.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당신, 우리 집, 우리 휴일, 우리 인생까지 통제하려고 해. 그는 말을 멈추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그 손짓이 너무나 무력하고 아이 같아서 서연은 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녹아내리며 다른 감정, 아마도 이해심 같은 것에 자리를 내주는 것을 느꼈다. 나 지쳤어. 그냥 너무 지쳤어.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그의 손가락은 차갑고 굳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레스토랑 주방에서 말하던 그 특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3개의 주문이 동시에 밀리고 웨이터가 에피타이저 쟁반을 깨뜨리고 위생점검반이 복도에서 서성일 때 내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좋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거야? 뭔데? 당신이 지금 바로 어머니께 전화해서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려. 내가 준비하고 있고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릴 거라고. 굴, 카르파치오, 어머니가 약속한 모든 게 다 있을 거라고. 하지만 우린 아무것도 안 할 거잖아. 어머니께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모든 게 계획대로라고 생각하게 둬. 당신의 군대를 이끌고 여기로 오게 해. 승리를 만끽하게 둬. 그리고 나서는 보게 될 거야. 날 믿어. 그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지난 2주간 처음으로 희망을 담은 눈빛으로 마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조심스러운 믿음을 담아서. 확실해. 완벽하게. 내가 뭘 하면 돼? 지금은 아무것도. 그냥 내 곁에 있어줘. 그들이 도착하면 내 옆에 서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서 있기만 해.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분명히 물어보실 거야. 그럼 당신은 이렇게 대답해. 가족이랑 새해 보내고 있어요. 라고. 내가 내 가족이잖아. 라고 하시겠지? 그럼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쪽, 할 수 있겠어?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무언가 변하고 있었다. 마치 마침내 가마에서 구워져 단단해진 진흙처럼. 할 수 있어? 그날 밤, 서연은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엄마, 안녕. 엄마랑 아빠 새해에 뭐 하세요? 집에 계신다고요? 그럼 우리 집으로 오세요. 네, 진짜예요. 제가 요리 많이 해놓을게요. 레스토랑에서 고급 식재료도 좀 가져오고요. 송년회 끝나면 항상 남거든요. 사장님이 직접 가져가라고 하세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모시고 오세요. 어머, 얘야. 우리가 방해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정은주 씨의 목소리는 자신이 없었다. 너희 둘이서만 보내고 싶어 했잖아. 엄마, 괜찮아요. 계획이 바뀌었어요. 정말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야? 아빠한테 말하면 정말 좋아하겠다. 아빠가 내 오리 요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다음 전화는 남동생에게 걸었다. 서준아,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아. 너 연말에 어떻게 보내? 수아랑. 그럼 우리 집으로 와. 재밌을 거야. 엄마 아빠도 오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실 거야. 가족 파티야. 오, 누나가 부르네. 서준이 어딘가를 향해 소리쳤다. 수아야, 공짜밥 먹으러 오란다. 가자. 그 다음엔 3년 동안 장을 받아주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고 레스토랑 음식을 나눠주었던 이웃 이혜숙 할머니에게 전화했다. 여사님, 안녕하세요. 새해에 뭐 하세요? 몽실이랑 둘이 계신다고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네, 바로 저희 집으로요. 지난 몇 년간 여사님은 저한테 제2의 할머니 같으셨어요. 어머, 서연아. 정말 고맙다. 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5년째 혼자인 거 알지 정말 방해 안 될까? 뭐 좀 가져갈 거라도 있을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사님, 저희 다 있어요. 그냥 오셔서 몽실이도 데려오세요. 그럼 우리 몽실이랑 꼭 갈게. 마지막 전화는 올해 아내가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가고 자식들도 오지 않아 혼자 남게 된 아버지의 친구 강성철 부장님에게 걸었다. 부장님, 저 상진 아저씨 딸 서연이에요. 아빠가 부장님 혼자 보내신다고 해서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텔레비전 앞보다는 함께 있는 게 더 즐겁잖아요. 서연 양, 그래도 불편하지 않겠나. 남남인데 가족 행사에. 무슨 남남이세요? 아빠랑 20년이나 같은 공장에서 일하셨잖아요. 변명 마시고 꼭 오세요. 새해 이틀 전, 그녀는 레스토랑에서 커다란 봉투들을 들고 돌아왔다. 연말 송년회 시즌이 끝나면 항상 고급 식재료들이 남았고 사장님은 직접 가져가라고 권했다. 서연아, 다 가져가. 손님들도 실컷 먹었고 버리기는 아깝잖아. 기업 송년회에서 남은 훈제 오리 가슴살, 로펌 송년회에서 남은 훈제 연어와 송어, 작은 병에 담긴 캐비어, 브리, 카망베르, 도르블루가 담긴 치즈 플레이트, 프로슈토, 말린 토마토, 올리브, 티라미수와 치즈케이크, 그리고 납품업체에서 받은 좋은 와인 몇 병. 집에서는 직접 요리했다. 이것은 그녀의 영역이었고 명상이었으며 세상을 대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시어머니 방식이 아닌 그녀만의 레시피로 사과와 자두를 넣어 구운 오리, 크림 소스를 곁들인 조기구이, 새우와 아보카도를 넣은 그녀의 시그니처 샐러드, 카나페, 타르틀레트, 콘약을 넣은 수제 닭간 파테. 지훈이 도왔다. 채소를 썰고 설거지를 하고 접시를 놓았다. 지난 2주 만에 처음으로 그는 미소를 지었다. 있잖아, 내가 뭘 깨달았는지 알아? 당신이 왜 요리를 좋아하는지. 이건 뭔가 먹을 수 있는 걸 만드는 거랑 같아. 그녀는 가볍고 자유롭게 웃었다. 마치 지난 며칠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마침내 옆으로 굴러떨어진 것 같았다. 12월 31일 저녁 6시 반이 되자 아파트는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부모님이 도착했다. 어머니 정은주 씨는 직접 만든 전을, 아버지 나상진 씨는 2023년산 자가제 체리주 한 병을 들고 왔다. 딸아, 정말 멋지구나. 어머니가 식탁을 둘러보며 손뼉을 쳤다. 이건 완전 레스토랑이네. 엄마, 여기가 레스토랑이나 마찬가지죠. 뭐. 박서방 아버지가 지훈을 껴안고 등을 두드렸다. 새해 복 많이 받게. 자, 이 술 받게. 실망시키지 말고. 6시 45분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오셨다. 할머니는 카메오 브로치를 단 화려한 블라우스를, 할아버지는 1년에 한 번 입는다는 정장 재킷에 넥타이까지 메고 계셨다. 손녀야, 이거 진짜 캐비어냐? 할아버지가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식탁 앞에 멈춰섰다. 진짜예요. 할아버지, 철갑상어 알. 나 행복해서 죽겠다. 78년을 살았는데 내 평생 3번째로 보는 거야? 정확히 7시에는 서준과 수아가 들이닥쳤다. 그는 우스꽝스러운 술록 스웨터를, 그녀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을 들고 있었다. 누나, 오, 이게 뭐야? 하몽, 진짜 스페인산 하몽이네. 수아야, 달려들어. 나 제대로 된 집에 장가왔나 봐. 수아는 웃으며 서연이 에피타이저를 놓는 것을 도왔고 주방은 명절에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여자들의 수다로 가득 찼다. 7시 10분에는 이웃 이혜숙 할머니가 작은 방울 목걸이를 한 포메라니안 몽실이를 품에 안고 문을 두드렸다. 서연아, 우리 왔어. 몽실아, 인사해야지. 몽실이가 가늘고 경쾌하게 짖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7시 30분에는 강성철 부장님이 꽃다발과 콘약 한 병을 들고 어색하게 도착했다. 나 서방, 새해 복 많이 받게. 서연 양, 초대해줘서 고마워. 나 혼자 있었으면 정말 적적했을 거야. 부장님, 아빠 옆에 앉으세요. 아빠가 벌써 체리주로 위협하고 계세요. 체리주라고? 그 귀한 걸? 그렇다면야. 아파트는 목소리, 웃음소리, 잔부딪히는 소리로 윙윙거렸다. 할머니는 손녀를 칭찬했고 할아버지는 체리주를 따랐다. 서주는 스웨터의 술록을 자랑했고 몽실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공을 보고 짖었다. 이것은 긴장감도 의무감도 누가 얼마나 가져왔는지 계산하는 것도 없는 진정한 축제였다. 지훈이 서연에게 다가가 뒤에서 껴안았다. 그들은 창가에 서서 12월의 어둠, 도시의 불빛, 유리창 너머 드문드문 흩날리는 눈송이를 바라보았다. 준비됐어. 됐어. 무서워.
아니, 당신은 조금.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건 알아. 알겠지? 그녀가 그를 향해 돌아섰다. 알아. 내가 진작에 했어야 했어? 결혼 전부터 우리 첫 결혼 기념일에 어머니가 케이크랑 손님들 데리고 쳐들어왔을 때부터 혹시 모르니 아파트 열쇠를 달라고 했을 때부터 지훈 씨. 언제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이야.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등 뒤에서는 손님들의 웃음소리, 몽실이의 짖는 소리, 마법사 같은 손녀를 위한 할아버지의 건배사가 들려왔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래층, 현관에서 엘리베이터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 시각, 1층 로비에서 김영숙 씨는 마치 예전에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지시하던 것처럼 친척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빨리 들어가요. 꾸물거리지 말고. 며느리가 벌써 상 다 차려놓고 우리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영철 오빠, 끙끙거리지 말고 엘리베이터에서 쉬어요. 엘리베이터 안에는 7명이 빽빽하게 들어찼다. 귤 봉지를 들고 의기양양한 표정의 김영숙 씨 자신, 2개의 봉지를 들고 바닥만 쳐다보는 말없는 박철수 씨, 케이크 상자를 든 언니 영미, 만약을 대비해 샴페인과 소주를 챙겨온 남편 진우, 헤드폰을 낀 조카 민준, 허리를 붙잡고 끙끙거리는 오빠 영철, 그리고 사탕을 든 아내 미경까지.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 동안 김영숙 씨는 지시를 멈추지 않았다. 영미야, 케이크 똑바로 들어. 민준아, 헤드폰 빼 친척 집에 가는 거잖아. 여보, 당신 살아있긴 한 거예요. 말이라도 좀 해봐요.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10층.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천사호에서 음악 소리가 새어나왔다. 오래된 연말가요 프로그램에서나 나올 법한 노래였다. 웃음소리, 목소리,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가늘고 경쾌하게 짖는 강아지 소리까지. 문이 활짝 열렸다. 김영숙 씨가 복도로 한 발짝 내디뎠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마치 따뜻해진 지붕에서 눈이 녹아내리듯 천천히 사라졌다. 그녀는 이 순간을 전혀 다르게 상상했다. 조용한 아파트, 분주하게 움직이는 며느리, 차려진 식탁, 감사에 찬 눈빛들. 어머님, 와주셔서 정말 잘 됐어요. 그녀는 저녁의 여왕이 되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가족을 하나로 모으고 자신의 방문으로 큰 영광을 베푸는 그런 존재. 지금 축제의 웅성거림, 음악, 손님들, 강아지 짖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처음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김영숙 씨는 복도 한가운데에 얼어붙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것은 그녀가 지난 2주간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이게 무슨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잠겼다. 박철수 씨가 그녀의 어깨 너머로 내다보았다. 여전히 과일이 든 봉지를 손에 든 채였다. 텔레비전 소리인가? 무슨 텔레비전 소리예요, 여보. 이건 사람들이라고요. 그녀는 결연하게 문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눌렀다. 요구하듯이 길게, 마치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을 호출할 때처럼. 그 잠깐의 정적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10초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문이 열렸다. 문 앞에는 아름다운 짙은 녹색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가 서 있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를 띠고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지배인처럼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어깨 뒤로는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은 지훈이 김영숙 씨가 그의 눈에서 늘 보던 그 주눅든 기색 없이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사람들로 가득 찬 아파트가 보였다. 식탁은 음식으로 넘쳐났다. 진짜 고급 요리, 아름다운 플레이팅, 하얀 도자기, 리넨 냅킨. 거실 구석에서는 트리가 반짝였고 낯선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웃고 이야기하고 잔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김영숙 씨는 얼굴들을 알아보기도 하고 못 알아보기도 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식탁 너머에서 손을 흔들었다. 오, 안녕하세요. 며느리의 어머니 정은주 씨였다. 콧수염을 기른 남자가 잔을 들었다. 아버지였다. 화려한 블라우스에 카메오 브로치를 단 할머니, 훈장이 달린 재킷을 입은 할아버지, 우스꽝스러운 술록 스웨터를 입은 청년은 며느리의 남동생,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그의 여자친구, 작고 복슬복슬한 강아지를 안고 있는 여자는 어떤 이웃, 선한 인상의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친척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데려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등 뒤에서 억눌린 신음이 들렸다. 영미는 하마터면 케이크를 떨어뜨릴 뻔하다가 상자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녀의 입은 말없는 경악으로 벌어졌다.
박철수 씨는 세상에 하고 중얼거렸다. 진우가 지게 무슨 하고 말하다가 입을 다물었다. 민주는 저녁 내내 처음으로 양쪽 헤드폰을 다 빼고 흥미롭게 상황을 지켜봤다. 영철은 아픈 허리도 있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미경은 당황하며 내뱉었다. 영숙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김영숙 씨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서 있었다. 말이 나오지 않고 목구멍 어딘가에 걸렸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목소리를 찾았다.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녀는 크고 단호하게 물었다. 늘 묻던 방식대로. 지훈아,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 지훈은 어머니를 차분하고 단호하게 두려움 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평생 그녀를 그렇게 쳐다본 적이 없었다. 가족이랑 새해 보내고 있어요. 복도에 침묵은 짙고 손에 잡힐 듯 했다. 서연의 등 뒤에 있던 강아지조차 그 순간을 감지한 듯 짖는 것을 멈췄다. 김영숙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크고 절박해졌다.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을 대하는 원장 선생님처럼. 내가 내 가족이잖아. 지훈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말했다. 였죠. 그 한마디는 무겁고 최종적인 선고처럼 허공에 떠올랐다.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레스토랑 업계에서 배우는 그 특별한 상냥함으로 예의 바르고 세련되게 미소 지으며 시어머니의 손에서 귤 봉지를 받아들었다. 어머, 귤이네요. 정말 감사해요. 마침 필요했는데. 김영숙 씨는 방금 빼앗긴 봉지를 멍하니 바라보며 빈손으로 서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치 꿈속에서 도망치려 해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었다. 서연은 같은 세련된 톤으로 말을 이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자리가 없네요. 저희는 이미 그녀는 웃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아파트를 돌아보며 말했다. 만석이라서요. 그리고는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았다. 자물쇠가 찰칵하는 소리는 총성처럼 들렸다. 김영숙 씨는 닫힌 문 앞에 서 있었다. 등 뒤에는 자신이 승리를 약속하며 직접 데려온 친척들이 있었고 문 너머에서는 희미한 음악 소리, 웃음소리, 잔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초대받지 못한 남의 잔치였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박철수 씨였다. 영숙 씨, 그럼 파티는 없는 건가? 영미가 케이크 상자를 언니에게 던졌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상자를 받아 가슴에 안았다. 자, 당신이나 먹어. 그 케이크. 우리 지금 쫓겨난 거야? 나 2시간이나 길 막히는데 서 있었는데 진우가 두 팔을 벌렸다. 그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다. 2시간. 도시를 가로질러서 왔다고. 영숙 씨, 당신이 며느리가 초대했다고 했잖아. 미경이 비명처럼 소리쳤다. 당신이 초대장 보여줬잖아. 거기 굴이랑 카르파치오도 있었는데. 굴 어디 갔어? 영숙 씨. 나 직장 동료한테 굴 먹으러 간다고 자랑했단 말이야. 영철이 지친 듯 손을 내저었다. 무슨 굴이야? 미경아. 집에 가자. 아직 국제시장 처음부터 볼 시간은 되겠다. 곧 시작할 거야. 민주는 말없이 헤드폰을 다시 끼고 스마트폰에 코를 박았다. 영미가 언니에게 돌아서서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영숙 씨, 당신 우리 속였어. 당신 혼자 다 꾸며낸 거지? 며느리가 보낸 초대장 같은 건 없었던 거야. 우리를 바보로 만들었어. 미경이 거들었다. 케이크랑 귤 들고 온 꼴 좀 봐. 무슨 가난한 친척처럼. 나 소주 괜히 들고 왔네. 진우가 침울하게 덧붙였다. 샴페인도. 그냥 집에 있을걸. 친척들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하지만 영철이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시 눌렀다. 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아니, 엘리베이터는 왜 이래? 그가 버튼을 다시 눌렀다. 젠장, 작동이 안 되잖아. 진우가 다가와 문을 찼다. 장난해. 고장 났나? 무슨 고장이야? 영철이 울부짖었다. 우리 이거 타고 올라왔잖아. 올라왔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이 진우가 투덜거렸다. 걸어가자. 무슨 걸어서? 영철이 허리를 잡았다. 나 무릎 아파. 10층인데 나 못 내려가. 그럼 여기서 기다리든가? 고칠 때까지 영미는 이미 계단 문을 열고 있었다. 우린 갈래? 오늘 축제는 이걸로 충분해. 미경아, 도와줘. 영철이 난간을 붙잡고 계단으로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아이고, 내 허리.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 혼자가 이미 내려가고 있던 미경이 쏘아붙였다. 나 하이힐 신었어. 민주는 헤드폰을 낀 채 모두를 앞질러 아래층 어딘가로 사라졌다. 진우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욕을 했다. 영미는 한탄했다. 망신이야. 이런 망신이. 이제 한 달은 이 얘기 하겠네. 10층 영숙씨, 영철의 목소리가 이미 아래 어딘가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점점 더 지쳐가며 들려왔다. 10층이라고. 당신 망상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건 꼭 기억해 둘 거야. 다음부터 당신 서프라이즈는 우리 없이 혼자 해. 미경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들의 목소리는 발소리, 끙끙거리는 소리, 중얼거림과 함께 계단 아래로 멀어지며 점차 잦아들었다. 김영숙 씨는 찌그러진 케이크 상자를 손에 든 채 복도에 남았다. 옆에는 여전히 과일 봉지를 든 박철수 씨뿐이었다. 문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며느리의 아버지인 듯했다. 주인공을 위하여, 우리 서연이를 위하여. 대전 최고의 셰프. 남편이 조용히 아내의 팔꿈치를 잡았다. 갑시다. 영숙 씨 아니, 내려갑시다. 이제 그만.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케이크를 손에 들고 텅 빈 눈으로 몽유병 환자처럼 계단으로 향했다. 그리고 1004호 아파트에서는 축제가 계속되고 있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마치 연극이 끝난 것처럼 박수갈채로 터져나왔다. 우리 딸, 어머니 정은주 씨가 서연을 껴안았다. 정말 멋졌어. 아버지 나상진 씨가 지훈의 어깨를 어찌나 세게 쳤는지 그가 휘청했다. 박서방, 자랑스럽네. 드디어 사나이가 됐어. 할머니가 블라우스의 브로치를 고쳐 달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손녀야. 그런 여자를 그냥 두면 안 되지. 그녀는 할아버지를 흘끗 보며 단어를 골랐다. 그런 인물을, 젊은이들을 위하여 할아버지께서 체리주 잔을 들어 올렸다. 그 어떤 시어머니도 괴롭히지 못하게. 모두가 웃었고 지훈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빠르고 어색하게 서연에게 입을 맞췄다. 나 이 아파트에서 40년 살았는데 이혜숙 할머니가 목걸이에 방울이 딸랑거리는 몽실이를 껴안으며 말했다. 이런 건 처음 봐, 서연아. 정말 대단해. 몽실아, 너도 동의하지? 몽실이가 짖었다. 보아하니 완전히 동의하는 듯 했다. 나 서방, 자네 딸이 장군인 줄은 몰랐네. 강성철 부장님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이건 무슨 작전이야. 첩보 영화가 따로 없구먼. 서준이 샴페인을 땄다. 코르크 마개가 천장으로 날아갔다. 누나, 진짜 장난 아니었어. 리스펙. 나 동영상 찍었는데 틱톡에 올려도 돼? 안 돼? 서연이 웃었다. 지난 2주 만에 처음으로 그 웃음은 진짜였고 가볍고 자유로웠다. 언니, 이런 건 영화에서나 보는 줄 알았어. 수아가 주방에서 잔을 가져오며 말했다. 언니 진짜 멋져요. 서연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아빠에게 파테를 덜어주는 엄마, 벌써 강성철 부장님에게 공장 시절 무용담을 늘어놓는 할아버지, 반짝이는 장식을 쫓는 몽실이. 그녀는 긴장이 풀리고 어깨가 이완되고 미소가 진짜가 되는 것을 느꼈다. 이들이 그녀의 사람들이었고 그녀의 가족이었다. 그들은 굴 때문에, 공짜 식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 것이었다. 지훈이 다가와 그녀를 안았다. 고마워. 뭐가? 모든 게 포기하지 않아서, 이 계획을 생각해내서, 나에게 힘을 줘서. 당신이 직접 한 거야? 당신이 곁주라고 말했어. 당신 대신 내가 할 수는 없었을 거야?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아파트는 만세 하는 외침, 잔 부딪히는 소리, 포옹과 입맞춤으로 가득 찼다. 몽실이는 창밖의 불꽃놀이를 보고 성나면서도 흥겹게 짖었다. 그것은 행복한 새해였다. 그리고 도시 반대편, 낡은 아파트의 작은 방 2개짜리 집은 어두웠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불빛만이 벽을 비추고 있었고 화면 속 대통령은 희망과 성취에 대해 무언가 말하며 국민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불꽃놀이가 터지고 멀리서 만세 하는 외침이 들려왔다. 어딘가에서는 노래하고 어딘가에서는 웃고 있었다. 남의 축제, 남의 기쁨이었다. 김영숙 씨는 꽃무늬 비닐 식탁보가 깔린 주방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서연이 봉지를 가져간 후 남은 손도 대지 않은 귤이 놓여 있었다. 찌그러진 케이크 상자가 옆에 있었다. 영미가 진심을 다해 던진 것이었다. 저렴한 샴페인이 담긴 잔은 오래전에 미지근해지고 김이 빠졌다. 그녀는 조용하고 서럽게 울었다. 여보, 그 애가 곁주라고 했어? 우리가.
박철수 씨는 맞은편에 앉아 말없이 만약을 대비해 사두었던 소시지를 썰고 있었다. 그는 늘 만약을 대비해 무언가를 샀다. 소주 한 잔을 따라 마시고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가 움찔했다. 만지지 마. 그는 손을 거두고 형형색색의 불꽃이 피어나는 창밖을 보았다. 당신 탓이야. 영숙 씨, 그가 조용하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던 사람의 목소리였다. 뭐라고요? 당신 탓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끼어들지 말라고. 걔들 어른이야.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둬. 당신은 듣지 않았어. 한 번도 듣지 않았지? 난 엄마야. 그럴 권리가 있어. 있었지. 이제는 없어. 그는 일어나 병과 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텔레비전 앞 안락의자에 앉았다. 연말 가요제가 시작되고 있었다. 즐거운 노래가 흘러나오고 의상과 무대 장치가 반짝였다. 김영숙 씨는 주방에 혼자 남았다. 창밖에서는 불꽃놀이가 터졌다. 형형색색의 불빛이 천장을 비추었다. 방 안 텔레비전에서는 노래와 웃음, 폭죽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보았다.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 하나, 전화 한 통 없었다. 케이크 상자를 여러 칼로 비뚤게 한 조각 잘랐다. 손으로 집어들자 손가락이 하얀 크림으로 더러워졌다.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기계적으로 씹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한 단어가 맴돌았다. 였죠. 다시, 또다시, 항소할 수 없는 판결처럼. 그녀는 사랑하는 대신 통제하기를, 부탁하는 대신 명령하기를, 합의하는 대신 거짓말하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것이 그 결과였다. 닫힌 문 저편의 아들, 옆방의 남편, 용서하지 않을 언니, 두고두고 기억할 친척들. 그녀는 자신의 케이크와 이제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자신의 오름과 함께 혼자였다. 창밖에서는 불꽃놀이가 사그라들고 있었고 어디선가 멀리 유성구 신축 아파트 10층에서 그녀의 아들은 다른 가족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있었다. 1월 1일 정오가 가까워졌을 때 머리는 아직 어제의 여파로 웅웅거리고 입안에는 아무런 즐거움 없이 먹은 케이크 맛이 남아있을 때 김영숙 씨는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은 길고 단조롭게 이어지다가 짧은 끊김 신호가 들렸다. 수화기 속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느껴졌다. 1월 2일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다. 아들, 엄마한테 전화 좀 해줘. 얘기 좀 하자. 발신 완료. 수신 완료. 읽음. 파란색 체크 표시 2개가 거의 즉시 나타났다. 답장은 없었다. 3일. 다시 전화했지만 또 끊겼다.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 지훈아, 내가 엄마인데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권리는 있잖아. 읽음. 침묵. 그녀는 다른 쪽으로 접근해보기로 했다. 며느리의 어머니인 정은주 씨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예에 바르지만 너무나 차가워서 김영숙 씨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네, 김영숙 씨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지훈이요. 아니요, 모르겠네요. 바쁜가 보죠. 일하고 있겠죠? 네, 전화하셨다고 전해드릴게요. 그럼 이만. 그리고 짧은 신호음이 들렸다. 전해주지 않을 것이다. 목소리 톤, 단어 사이의 멈춤, 전화를 서둘러 끊는 태도에서 알 수 있었다. 1월 4일 아침, 김영숙 씨는 주방에 앉아 비닐 식탁보 위에 놓인 전화기를 보고 있었다. 전화기는 침묵했고 화면은 어두웠다. 그 침묵 속에는 견딜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박철수 씨가 텔레비전을 보던 방에서 나와 주전자에 담긴 차를 따랐다. 눈 덮인 마당을 바라보며 창가에 서 있다가 문득 말했다. 그는 30년 결혼 생활 동안 등이나 자랐어 되에 무언가를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 애한테 전화해. 누구요? 그녀는 남편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 즉시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한테. 아들 말고 그 애한테. 서연이한테. 내가 걔한테 전화 안 해.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나왔다. 걔가 날 모욕했어. 귤 봉지를 뺏어가고 내 코앞에서 문을 닫았다고. 그 애는 당신을 모욕하지 않았어. 남편은 조용하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이제 멈출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그 애는 당신을 들이지 않은 거야? 그건 다른 문제지. 당신이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쳐들어갔잖아. 친척들한테, 그 애한테, 아들한테 모두 거짓말했어. 그 애 이름으로 초대장을 보내고 있지도 않은 굴 얘기를 지어냈어. 그건 당신이야. 영숙 씨, 그 애가 아니라고. 난 잘 되라고 그런 거였어.
아니, 그가 고개를 저었다. 그 몸짓에는 수년간 쌓인 말없는 반감이 가득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던 거야? 늘 그랬지? 평생을. 그리고 나는 입 다물고 있었어. 이 늙은 바보가.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그녀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마치 30년을 함께 살고 잠자리를 나누고 아들을 키우고 명절을 보낸 이 사람을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아들을 되찾고 싶어? 그 애한테 전화해. 아들 말고 그 애한테 사과해. 진심으로. 아이고, 내가 좀 흥분했네 지런 거 말고 진심으로. 그는 찻잔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전화기를 노려보며 앉아 있었다. 손이 가늘고 불쾌하게 떨렸다. 전화기를 10번이나 들었다가 10번이나 내려놓았다. 그 번호를 누를 힘이 패배를 인정하고 적으로 여겼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힘이 나지 않았다. 11번째에 그녀는 번호를 눌렀다. 유성구 신축 아파트 10층. 서연과 지훈은 명절의 마지막 흔적을 치우고 있었다. 설거지를 하고 식탁보를 접고 몽실이가 온 집안에 퍼뜨린 마른 틀이 나뭇잎을 쓸어냈다. 그때 식탁 위에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 시어머님이라고 떴다. 누구야? 지훈은 아내가 접시를 든 채 굳어버리는 것을 보았다. 당신 엄마. 두 사람은 시선을 교환했다. 그 시선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지난 몇 주의 피로, 새해 첫날 밤의 안도감, 조심스러운 희망,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받을 거야? 서연은 화면을 보았다. 전화기는 끈질기게, 하지만 어딘가 자신감 없이 울리고 있었다. 예전처럼 요구와 불평을 담아 올리던 때와는 달랐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을 켰다. 지훈도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다. 김영숙. 그녀의 목소리는 달랐다. 꿀처럼 달지도 명령조도 요구하는 투도 아니었다. 조용하고 갈라지고 늙은 목소리였다. 네, 보여요.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돕지도 재촉하지도 않고 기다렸다. 스스로 말하게 둬야 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목소리가 떨렸다. 사과하고 싶어서. 서연은 침묵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이름으로 허락도 없이 그 바보 같은 초대장을 만들면 안 됐어. 있지도 않은 굴 얘기를 하고 사람이 많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가족, 명절 어릴 때처럼 다 같이 모이면 목소리가 갈라지더니 수화기 너머로 흐느낌이 들려왔다. 남들 앞에서 우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조용하고 억눌린 흐느낌이었다. 나는 너희가 기뻐할 줄 알았어. 지훈이가 기뻐할 줄 내가 엄마니까? 시어머니는 계속 흐느꼈다. 서연은 남편을 보며 기다렸다. 그는 벽에 기대 팔짱을 끼고 있었고 얼굴은 무표정했다. 내가 다 망쳤어. 알아. 이 늙은 바보. 영민은 나랑 말도 안 하고 미경이는 온 동네에 다 떠들었어. 남편은 내가 자초한 일이라고 하고 그는 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서연아,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혹시 우리 부부가 너희 집에 가도 될까? 오래 있지는 않을게. 명절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앉아서 얘기하고 차 한잔하고 싶어서. 너희 집에 우리를 위한 자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 서연은 지훈을 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당신 결정이야. 당신 엄마잖아. 그는 몇 초간 바닥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세요. 오늘 저녁 7시에. 정말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졌다. 고맙다. 고마워, 서연아. 우리가 갈게. 어머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응, 뭐든지. 2분만 오시는 거예요? 딱 2분만. 저희가 상 차리고 넷이서 앉아서 식사해요. 가족처럼. 그래. 2만. 고맙다. 고마워, 서연아. 그녀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서연아라고 불렀다. 이전 그녀의 목소리에 항상 묻어있던 그 조종적인 달콤함 없이 서연은 전화를 끊고 지훈을 보았다. 괜찮아. 모르겠어. 이상해. 어머니는 사과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사람은 변하잖아. 믿어. 모르겠어. 하지만 기회는 한 번 줄 거야. 그가 그녀를 꽉 말없이 껴안았다. 그들은 설거지 더미와 명절의 어수선함이 남은 주방 한가운데에 그렇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았다. 1월 4일 저녁
식탁은 새해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아름답게 차려졌다. 접시 4개, 하얀 식탁보, 촛불, 와인 한 병, 서연의 특기인 크림 소스를 곁들인 조기구이, 채소 샐러드, 갓 구운 빵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초인종 소리는 나지막하고 자신감 없이 울렸다. 예전처럼 마치 집주인이 무언가 비디라도 진 것처럼 요구하며 길게 울리지 않았다. 지훈이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김영숙 씨와 박철수 씨가 서 있었다. 그녀는 명절에 입던 좋은 원피스를 입고 평소보다 옅게 화장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그는 셔츠를 입고 말끔하게 면도하여 어색할 정도로 정중해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과자 상자가 아닌 지훈이 어릴 때 좋아했던 도리온 초코파이 상자가 들려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당황하고 어색할 정도로 조용해 보였다. 마치 평생을 두려워했던 시험을 치르러 온 사람들 같았다. 왔냐? 아들 김영숙 씨가 아들을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시선에는 요구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피로와 조심스러운 희망뿐이었다. 오셨어요, 엄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상처 주는 솔직한 말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들어오세요. 그들은 들어와서 재촉하지 않아도 바로 신발을 벗었다. 둘 다 코트를 벗었다. 그 모든 행동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무언가 잘못해서 이제 막 쌓이기 시작한 이 연약한 평화를 깨뜨릴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어깨에 수건을 걸친 채 주방에서 나왔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저녁 준비됐어요. 김영숙 씨가 초코파이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 너희 주려고. 지훈이가 어릴 때 좋아했거든. 서연은 상자를 받아들고 그것을 그리고 시어머니를 보았다. 감사해요. 지훈 씨, 지금도 좋아해요. 마침 차랑 같이 낼 게 없나 찾고 있었는데 김영숙 씨의 얼굴에 미소의 그림자가 스쳤다. 명령하고 요구하는데 익숙했던 여자에게는 어색한, 조심스럽고 서툰 미소였다. 그들은 식탁으로 가 앉았다. 지훈이 와인을 따르고 서연이 뜨거운 요리를 가져왔다. 크림 소스를 곁들인 조기구이는 황금비드로 향긋하게 딜을 곁들인 소스가 뿌려져 접시에 놓여 있었다. 맛있네. 박철수 씨가 먼저 맛보고는 얼굴에 놀라움이 떠올랐다. 정말 맛있어. 이거 내가 직접 한 거니? 네, 제 레시피예요. 너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해.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아무런 속뜻 없이 순수하고 진심으로 며느리를 칭찬했다. 김영숙 씨는 말이 없었다. 접시만 쳐다봤다. 대화는 어색하게 시작되었다. 날씨, 건강, 명절. 그날 저녁 이야기는 마치 길 위의 구덩이처럼 모두가 피해갔다. 점점 편안해졌다. 시어머니는 이웃집 고양이가 트리를 엎어 장식공을 깨뜨린 재앙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아버지는 지게차가 통조림 선반에 돌진해서 직원들이 굴러가는 통조림 캔을 축구공처럼 잡으러 다녔던 창고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지훈이 웃었다. 오랜만에 어머니 앞에서 가볍고 자유롭게. 서연이 모두에게 와인을 더 따라주었다. 비난도, 책망도, 변명도 없었다. 그냥 넷이서 가족처럼 하는 저녁 식사였다. 김영숙 씨는 아들을, 며느리를 그들의 아늑하고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자신들만의 결정으로 꾸려진 집을 보았다. 그녀의 시선에 무언가 변하고 있었다. 즉각적이고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마치 첫봄 햇살 아래 얼음이 녹듯 변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내 지시 없이도 잘 지내는구나. 둘만의 세상, 둘만의 규칙이 있구나. 아마도 이게 당연한 거겠지? 아들을 사랑한다는 건 그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의 행복을 기뻐하는 것일 거야.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중심이 되는 것에 익숙했지만 결국에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창밖에는 1월의 눈이 내리고 있었다. 어두운 유리창에는 식탁 위의 촛불이, 겨울밤 한가운데에 작고 따뜻한 불빛들이 비치고 있었다. 서연은 남편의 시선을 마주쳤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편안하게 차분히 미소 지었다. 그녀도 미소로 답했다. 어쩌면 우린 해낼 수 있을 거야. 어쩌면 이것은 첫 얼음처럼 연약하지만 무언가 새로운 것의 시작일지도 몰라. 그들은 넷이서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 가족처럼 보였다.